김연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저희 생생경제에서 다음 카카오의 전 고문 변호사였던 구태현 변호사와 함께 감청에 대한 영장 불응, 이게 공무집행을 위반하는 그런 실정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직후에 이석우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가 기자회견을 긴급해서 가졌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 이런 초강수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네이버나 SK 커뮤니케이션즈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회원으로 있는 인터넷 기업협회도 공동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정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이런 점이 좀 궁금한데 인터넷 기업협회를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기업협회의 최성진 사무국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넷 기업협회에는 어떤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이 돼 있나요? 예, 저 다음 카카오, 네이버, SK 컴즈 같은 기업들을 포함해서 전자상거래 게임 등등 해서 200여 개 기업이 네. 가입되어 있습니다. 혹시 외국계 기업들도 들어와 있어요? 네, 그 외국계 기업에 한국 지사가 있는 경우 이베이 코리아라든지 네. 구글 코리아라든지 이런 쪽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이석우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가 어제 감청영장에도 다 불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네. 기업협회가 여기에 공동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SK컴즈 다 모든 회원사들이 같은 입장인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그 감청영장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건 이제 다음 카카오의 그 입장이신 거고요. 네. 저희가 그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부분은 지금 이번 그 사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음 카카오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협회 차원에서 업계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공동 대응할 부분이 있다면 네.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지금 다음 카카오에서 하고자 하시는 계획들 이런 것도 논의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동 대응이라는 말이 좀 붕 뜨게 되는데요. 네. 필요한 경우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다음 카카오 건에 한정된다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그 다음 카카오에서 발표를 하신 부분은 이제 네. 구체적으로 이제 카카오톡 서비스에 대한 감청 영장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메신저 서비스의 특성상 그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메신저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상황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감청 영장 말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실제 법원이 그거를 발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네. 문제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이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감청영장에 불응할지 여부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지금 그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게 이제 기업들의 입장인데 지금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더 찾아보자는 거고요. 다음 카카오에서는 사실은 감청영장 부분도 네.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겠다 이런 의견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궁금해서 좀 찾아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봤는데 협조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를 제공할 수 없어서 비협조하는 것 자체가 불응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법 사항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네.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위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해석이 좀 엇갈리는 부분에서 좀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쪽으로 하시겠다고 밝힌 게 이제 다음 카카오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우리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이용자 정보를 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더 찾아보자 이렇게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사항이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나온 기사들 중에 보면은요, 네. 다음 카카오의 이 입장, 어제 이서우 대표가 발표한 감찰 영장에 대한 거부, 이걸 공동 대응하겠다라는 것에 있어서 네이버 등 다른 IT 기업들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났거든요. 그것도 그러면은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뭐 부담스러워한다는 거는 이제 이게 보도된 것이 이제 이 현행법을 어겨서라도 네.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보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뭐 이제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서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법률을 위반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히 이제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기업들이 법률을 잘 지켜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용자들의 불안감이라든지 뭔가 이제 사생활 침해 우려라든 것들이 이제 불식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거는 이제 기업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더 찾아보고 저희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좀 근본적인 문제, 우리나라 영장 제도상의 문제나 제도 운영상에서 잘못되고 있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동으로 의견을 낸다든지 아니면 좀 사회적 공론화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공동 대응을 해보자.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공동 대응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곰곰이 들어봤는데 네. 결국은 구체적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우실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감청 영장이 발부될 때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고,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법률 전문가를 모셔서 좀 네.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이 아니, 아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카카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이면에는, 네. 이것이 다 영장에 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미래의 감청이라는 건 원래는 이제 저희가 지금처럼 이제 전화 통신하는 것에 실시간으로 이제 아주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제 발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은 뭐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에서는 그런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거를 이쪽 사업자에서 그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없지만 네. 뭔가 서버에 저장되는 정보는 그러면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 네. 제공을 해주겠다고 할 수는 있는 건데요. 예. 제공을 해주는 게 위법은 아닌데 네.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우니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그것에 대한 기술적으로 가능하게끔 하는 협조 의무가 있지는 않다라고 이제 그러면 이런 건가요?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사무국장님, 실시간으로 이 정보가 오가는 걸 볼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게 감청 영장인데 네네. 지금 다음 카카오가 수사에 협조한 것은 기존의 서버에 저장돼 있는 메시지들까지 송수신 정보까지 다 그냥 줬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네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뭐 제가 정확히 모르기 네.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네.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라인도 그렇고 다른 메신저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오가는 것들을 감청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런 기술적 장치들을 갖추고 있는 것은 당연히 없고요. 네. 네, 소위 이제 패킷 감청이라는 것이 네. 통신사가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 이제 장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뭐 기술적으로는 그 데이터가 어느 데이터인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신저 서비스의 서버에 접속할 수 없다면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기업협회 측의 입장은 어쨌든 다음 카카오와 완전히 뭐 같이 똑같이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동 대응을 하겠다. 맞습니다. 라는 이용자 입장을 보호를 갖고 위해서 계신 같이 걸로. 노력하겠다는 예,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최성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요, 이 다음 카카오 측을 포함해서 인터넷 기업의 대응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과연 가능할까? 이것도 궁금한데, 이 일련의 논란들이 또 업계에 가져올 수 있는 파장도 있고요. 이 점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카톡 검열 논란 때문에 어제 이성우 대표가 이제 나와서 감청영장에도 불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근데 인터넷 기업협회 측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실시간 감청은 어차피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런가요? 사실? 일단은 어저께 그 이석우 대표가 한 말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감청 영장이라는 표현하고 네. 일반 영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보면 과거에 했던 대화 내역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나눌 대화 내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과거에 나눴던 대화 내용을 알고 싶으면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제시하고 서버를 압수해서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만약에 내가 실시간 감청 또는 앞으로 발생할 대화 내역에 대해서 엿듣고 싶으면 네.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시한 다음에 감청 설비를 전산 설비에다 갖다 붙이고 예. 그걸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태까지 이제 카카오톡은 감청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대화 내역을 모아서 줬단 말이죠. 그냥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여기고 그렇죠. 과거 그렇죠. 서버 내용까지 다 준 거군요. 예, 왜냐하면 어떤 감청 영장이 왔는데 네. 실제로 실시간 감청을 하려면 감청 설비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과거에 한 뭐 3일, 7일분 대화를 모아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모르진 그게 않았을 이제 텐데. 법에서 요구를 하니까 사실 예. 이제 수사기관의 어떤 또 그런 압박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러기는 좀 뭐하고 네. 그냥 과거에 이런 대화 내역이라도 있으니까 이걸로 하십시오, 뭐 대처하십시오 이러고 준 거거든요. 즉 감청 영장을 이제 압수수색 영장인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레 좀 겁을 먹고 과거 것까지 알아서 갖다 바친 셈이 됐네요. 그렇죠. 이 과거 것까지 바친 게 아니고 이제 네. 현재 실시간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 과거 걸 대신해서 준 과거 거죠. 걸 예, 그래서 대신해서. 이석우 대표 얘기는 이런 감청 영장이 들어올 때 정확히 이게 의미하는 바대로 해석을 해서 네. 거기에서 줄 수 있으면 주고 못 주면 못 주게 하겠다. 예.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카카오 이성우 대표가 법학 박사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것 같네요. 분명히 영장에 대해서 감청 영장과 일반 영장이라는 표현을 썼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감청 영장에 대해서는 불응하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은 감청 영장에 대해서는 불응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감청 영장에 겁을 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과거 자료들을 갖다 바치지 않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잘 파악을 하고 대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근데 이 기업들이 사실 이렇게 잘 알기는 어렵고 네. 일단 영장이라는 게 나오면은 감청 영장이든 압수수색 영장이든요. 네.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갖다 바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저께 네. 그 라인, 그 어떤 네이버의 어떤 밴드라고 하는 게 네. 있죠. 그것도 뭐 대화 내역을 다 내놨다. 뭐 이런 어떤 네네. 신문 기사가 있었거든요. 나왔죠. 예, 네. 근데 네이버의 대응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수사기관에서 그 영장을 제시하면서 그 통신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통신 사실 확인이요? 예. 그러니까 통신 사실 확인은 통신 내용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예. 누구랑 누가 몇 시에 통신한 사실이 있느냐 그걸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밴드 측에서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컴퓨터 로그 기록이라는 걸 줬거든요. 언제 누구랑 누가 몇 시에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눴다 이 내역을 줬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수사기관이 이거 말고 대화 내역을 달라 이랬더니
이거 영장에 안 써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추후에 수사기관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밴드 측에서 우리는 이거 전부 다 암호화돼 있고 네.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삭제되기 때문에 줄 데이터가 없다. 네. 그래서 주고 싶어도 못 준다라고 대응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하게 어떤 알고 접근 대응. 방법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했는데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다마 카카오가 이제 다음 정도 되는 회사 규모라면 사실은 법무팀이 있고 이래서 그걸 알았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카카오는 지금 막 만들어진 업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약간은 거기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고 지금 다음 카카오가 이제 조직적으로 완전히 합쳐져서 이런데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은데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대외적인 어떤 말 실수도 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제 이성우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걸로는 좀 쓸어 담을 수 있는 건가요? 어제 얘기한 거는 분명히 법무팀하고 상당한 어떤 협의를 검토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저는 어저께 이성우 대표 발언에서 영장에 불응하겠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 네. 그 암호화 기술을 도입하겠다라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종단 간 암호화, 텔레그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떠나고 계시단 말이죠. 네. 이 텔레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사용자 A하고 사용자 B가 대화를 나눌 때 그것이 암호화돼서 처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서버에 저장될 때도 그게 암호화된 데이터가 저장이 되거든요. 누가 가져가도 전혀 알 수가 없군요. 그렇죠. 그걸 암호를 해독해내기 전까지는요. 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제 연내에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카카오 측은 이 텔레그램 정도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단체 채팅에 대해서도 이 암호화 기술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 지금 텔레그램은 1대1 대화에서만 그게 되죠. 맞습니다. 그게 예. 단체방에 암호화 기능을 적용할 경우에는 시스템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이거보다 더 나가서 이걸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하려면 사실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한 각오를 한 거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다음 카카오 정도의 자본력이라면 제가 보기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 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영장을 거부한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인 경우에. 그래서 그럼 이런 영장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암호화 수준을 굉장히 높여서 실제로 영장이 들어와도 그걸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형태로 네. 시스템을 갖춘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은 그 기존에 작년이었나요? 그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네네. 감청을 한 게 또 상당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그때는 그러면 암호화 수준이 높았을 텐데 이게 가능했던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요새 네. 이제 국내 언론에서 외국은 이렇게 보안을 잘하는데 도대체 카톡은 뭐했냐, 우리나라 업체들은 뭐했냐 이런 얘기 그렇게 많이 많이 하시거든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걸 작년에 이미 겪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친구가 예. 프리즘이란 프로젝트에 대해서 폭로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NSA하고 FBI가 어떤 그 FISA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법제도를 통해서 영장을 약식으로 발부받아서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뭐 이런 예. 어떤 메이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실시간 감청 설비를 달아서 수사기관이 키워드를 치면 그것이 검색돼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예. 형태로 집행을 했다. 이걸 이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못하고 있는 거군요. 우리는 아직 제가 예. 보기엔 정황상 아직 실시간 감청 설비까지 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 이제 미국에선 된 거네요. 작년에 했던 거죠. 네. 그런데 그때 그게 논란이 됐을 때 미국 업체들이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 처음에 얘기하다가 네. 두 번째는 법 집행을 방해할 수는 없지 않냐. 법대로 우리는 한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나중에는 다 밝혔죠. 그렇죠. 예. 그런데 논란이 이제 수그러들질 않으니까 예. 오케이 그러면 암호화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네. 영장이 오더라도 이게 집행이 안 되도록 하겠다. 그 후에 이제 너도 나도 암호화 수준을 높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도 미국이 나중에 그 소잃고 외양간을 고쳤던 것처럼 우리도 외양간을 단단하게 고치겠다고 어제 다음 카카오가 얘기는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것도
현재 뭐 제공되고 있는 시큐어 메신저들 수준보다 네. 좀 더 강도 높은 암호화 수준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게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기술 수준이나 자본력으로나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전망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예산은 들겠지만 네. 일단 CEO가 그 정도 의지를 표명을 했으니까요. 네. 아니 네이버 그 밴드처럼 하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네이버 밴드도 사실은 단체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암호화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 얘기하시는데 네. 사실은 텔레그램이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메신저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보통 이제 쓰리마라고 그래서 쓰리마? 예, 예. THREEMA 그래서 네. 일명 이제 해커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메신저가 아. 있습니다. 예. 그거 같은 예. 경우는 뭐 1대1 채팅, 네. 단체 대화 이거 모든 것에 대해서 예.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거의 스파이들이 사용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예. 카톡의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것이 쓰리마나 이런 것들은 해커들이 주로 쓰는 반면에 네. 카카오톡은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가입자 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쓰리마 수준의 어떤 보안 기능을 제공하겠다라고 천명한 거기 때문에요. 네. 그건 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가 좀 명확해지네요. 일단 이게 감청 영장이냐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이냐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것에 이제 감청 영장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처럼 대응을 다음 카카오가 했던 거고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걸 밝힌 거고 암호화 수준을 굉장히 높이겠다. 다른 업체들도 다 따라갈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겠죠. 네. 공동 대응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겠어요.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뭐 서로 경쟁 체제니까 네. 뭐 다른 업체들이 그 암호화 기능을 높인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경쟁 사이트들이 그걸 자기들도 높이는 그런 추세고요. 그런 네. 것이 일종의 공동 대응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은 그 시민단체가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주기적으로 각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암호화 수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걸 리포팅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교가 막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감시를 뭐 누구한테만 딱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자체적으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율적으로 시민단체들도 좀 참여를 해서 한다면은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쪽으로 외양간이 고쳐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양치를 할 때 문질문질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해요. 이 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이면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경제주치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내후외환을 겪고 있는 삼성그룹 좀 새로운 시각으로 해법을 제시해 보겠고요. 노무상담 있습니다. 최근 신설된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제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또는 웹사이트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 생생경제 페이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는 잠시 후에 4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YTN 사이언스가 주최하는 최고의 공연. 아프리카 말라위의 희망을 노래하는 루스빌로 밴드의 내한 공연이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립니다. 메조소프라노 김청자 교수의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기적의 밴드. 아프리카 고유의 리듬과 선율. 그 진한 감동의 순간을 만나세요.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경제 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네. 네. 오늘 삼성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삼성이 참 안으로도 어렵고 밖으로도 어렵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지금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렵다고 하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네. 그 얘기는 못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어려운 건 사실이고, 지금 주가, 삼성전자 주가를 보니까 지금 6월 중순하고 비교해서 4개월 만에 한 25% 떨어졌네요. 110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예, 110만 네. 원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이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의 위기가 이게 일시적인 위기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실적 부진 빼놓을 수 없는데 지금 뭐 삼성이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지금 중국의 그 IT 신생 업체들이 정말 놀라운 속도죠. 뭐 단기간에 뭐 2, 3년, 3, 4년 만에 지금 치고 올라오는데 그 속도가 워낙 놀랍기 때문에 네. 이들의 상승세가 그렇게 뭐 단기간에 꺾일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한테는 참 상당한 그 난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건희 회장이 지금 병석에 누워 있다는 거. 네. 이것도 지금 삼성이 그동안 이 회장의 그 카리스마 리더십에 의존해서 지금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왔는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병석에 누워 있다는 거, 이것도 큰 악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도 지금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2008년, 2009년 때는 뭐 삼성이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뭐 글로벌 위기가 오거나 말거나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삼성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삼성이 일단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뭐 GDP 10% 정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삼성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가 흔들린다. 이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으면서도 그래도 또 삼성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되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워낙에 요즘에는 이제 큰 숫자들이 많으니까 10%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고도 성장의 중심 엔진 아니겠어요, 삼성이.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되면 이제 삼성에 의존하는 뭐 여러 중소기업들 또 여기를 따라서 이게 따라가는 여러 업체들 이런 까지 고려하면 또 그 영향력은 상당히 크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삼성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뭐 국가적으로 특히 뭐 세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법인세의 뭐 10% 이상은 지금 삼성이 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 그런 세수도 지금 뭐 정부가 지금 세수 부족대로 난리인데 삼성이 이제 어려워지면 그 세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최근인가요? 조금 된 것 같은데 네. 장하준 교수가 삼성과 관련해서 얘기한 인터뷰를 봤어요. 네. 이 삼성 특별법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더라고요. 네.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니까 네. 장 교수가 워낙 이 재벌과의 약간 타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이 잘 안 될 경우에 뭐 사회가 정부가 그 좀 도와주거나 네.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보자라고 했던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쟁도 많았고 예.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것이었냐 그러면 장 교수 입장에 사회적 대타협론을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삼성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아니었거든요 하죠. 그동안에. 예. 뭐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장 교수 입장에서 지금 삼성이 굉장히 어렵다. 네. 만약에 적대적 M&A, 외국 자본이 이걸 뭐 먹겠다고 덮치면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는데 정작 삼성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어려워하지도 않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장 교수 얘기는 배당 많이 안 해주면 예. 적대적 M&A 들어올 거다 그랬는데 지금 삼성 배당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논리적으로 좀 바약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지금 상황은 1, 2년 전에 삼성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실적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총수가 바뀐다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한 리스크거든요, 사실상. 네, 네. 예, 재벌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고 또 세계 경제도 굉장히 안 풀리고 이 3대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는 뭐 장 교수 얘기에도 좀 상당히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해 봅니다. 기대인 거죠. 예, 기대는 거죠. 예. 예. 근데 또 이 정승일 사회 무슨 어디 대표죠?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 예, 이분도 장 교수와 좀 비슷한 입장이시잖아요. 네, 원래- 예. 그래서 이제 장 교수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제 가장 큰 이제 쟁점은 이제 장 교수 입장하고 이제 달리 생각하는 입장은 과연 이제 이게 적대적인 M&A로 인해서 삼성이 외국 자본에 넘어갈 수 있을 거냐 이런 얘기인데 네. 장 교수하고 지금 정승일 박사는 넘어갈 소지가 있다. 예. 그럼 만약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때는 예. 굉장히 국가적인 타격이 클 거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승일 대표 얘기는 조금 그 상속 증여세를 좀 낮춰주더라도 네. 좀 낮춰주고 조금 삼성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못 생각하면은 그러면 3세 경영 체제를 인정해 주자는 그런 얘기인데요. 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걸 또 인정 안 해주면 또 삼성이 온갖 로비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부작용도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OECD 통계를 보면서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 비중을 좀 계산해 봤어요. 네. 그랬더니 조금 우리가 높긴 높더군요. 그러니까 GDP 대비로 상속 증여세 비율을 보면 OECD 평균이 대략 한 0.13%거든요. 네. 예, 다른 나라 그 상속세를 전혀 안 내는 나라도 꽤 있습니다. 예, 있고 독일 같은 게 0.16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0.25%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뭐 약간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세를 뭐 약간 낮춰주고 뭐 지금의 한 3분의 1 정도를 낮춰주고 대신 좀 법인세를 좀 노무현 정부 때로 이제 돌린다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 그걸 수긍해준다고 그러면 이거 뭐 서로 윈윈이 되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3세 상속을 조금 네. 쉽게 해줘서 하도록 하고 네. 경영권의 안정이 되면 네. 법인세로 나머지는 책임감을 져라 뭐 이런 얘기네요. 예. 그러면 네. 세수를 한번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상속세 세수는 대략 한 1조 4천억 원 정도 줄어드는데요. 네. 법인세 세수는 한 6조 원 이상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이제 빅딜이 성사된다면. 근데 소장님 이게 세수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세수만 예, 비교할 수 상속을 없죠.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니까. 네. 상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스럽게 3세로 내려오는 것을 그렇죠. 그냥 다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지금 그 장하준 교수하고 이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제 가장 큰 논점인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재벌 총수가 이끄는 기업하고 전문 경영인이 이끄는 기업 중에서 후자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증거가 있느냐라고 이제 장 교수가 이제 묻는데 제 생각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전문 경영인들이 이끄는 거. 최근에 뭐 공기업도 보면 뭐 전문 경영인들이 이끄는데 경영 잘한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네. 최근에 저도 뭐 약간 상당히 사소한 전문 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이제 총수 일가 중심으로 굴러왔기 때문에 이걸 단기간에 다른 체제로 바꿀 때 리스크는 상당히 클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래서 조금 여튼 좀 탄력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장하준 교수나 정승일 대표가 얘기하는 것과 홍원호 소장님의 그 생각은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뭐 차후에 또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네, 오늘은 노무 상담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제도가 신설됐다. 이런 소식이 일제히 전해졌는데 여성 청취자분들이라면은 들어두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은데요. 노무법인 참토의 유성규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그러면은 임신한 여성이라면은 모두 다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노동자가 해당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 조금 어려울 때도 그렇죠. 도와주고 후기에 좀 힘들 때도 그렇죠. 도와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되는 거군요. 근데 이 주기, 그러니까 초기, 후기만 구분이 되는 거지 여성 노동자는 그럼 임신하면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여성 노동자들 누구나 임신한 경우에는 네.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 아니다라고 해서 예. 아닌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예. 임신의 어떤 그 개월수에 따라서 예, 예,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이나 줄일 수가 있나요? 예,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아, 좋은데요. 예. 이제야 생기다니. 근데 이게 노동자가 임신한 노동자가 신청을 하면은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제 원하지 않더라도 네. 이제 노동자가 신청을 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고요. 만약에 회사가 이걸 이제 응하지 않게 되면 네. 이제 고용노동부로부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무 시간 줄어들면 또 임금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 때 아예 이제 임금 삭감은 금지하도록, 아, 예, 임금 예.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법안의 내용에 들어와 있습니다. 좋은데요. 예. 점점 들으면 좋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도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예, 그 30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네.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내후년 3월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임신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그 노동법상의 보호제도가 이것 말고도 있는데 우리가 못 쓰는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뭐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몰라서 못 쓰는 경우들도 예. 많고요. 또 알아도 이제 눈치가 보여서 못 쓰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죠. 예. 그래도 일단 도움이 되게끔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임신 여성 노동자는요, 태아 네. 검진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오. 뭐 예를 들면 뭐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에 1회, 네. 그리고 8개월부터 9개월까지는 1개월에 1회, 그리고 10개월 이후에는 2주에 1회. 이렇게 이제 태아 검진 시간을 예.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은 얼마나요? 그 태아 검진에 필요한 시간이겠죠. 아, 그래 저 예, 이거 예. 휴가 내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임금이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출산 전후 휴가는 잘 아시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서 이제 90일의 휴가. 네. 이제 쌍둥이인 경우에는 120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출산을 못하고 이제 유산이나 사산했을 경우 예. 이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휴가일 수는 이제 그 임신 기간에 따라 언제 이제 유산 사산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죠. 네. 그리고 아마 남편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배우자 출산 휴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이게? 그래서 최대 5일의 범위에서 이제 예. 3일 이상 그렇게 휴가를 줘야 하고요. 네. 그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5일 다 유급으로 하지. 네. 예, 예. 그러면 좋은데 일단 네. 사실은 뭐 이 3일도 제대로 남편분들이 못 쓰시죠. 눈치 보느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육아휴직. 예, 기간, 육아휴직도 예. 있죠. 그래서 이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부모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입니다. 이게 육아휴직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조금 올랐죠. 최근에. 예, 근데 예. 뭐 그 정확한 금액은 인터넷 통해서 확인해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부족하죠, 아직은. 네,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사실은 이 임신 여성 노동자들 이 문제가 사실 국가적인 문제랑도 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이제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아이들, 네. 자녀들의 숫자가 1.19명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사실 이렇게 임신을 하고 또 출산을 했을 때 경력이 단절되고 그렇죠.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네. 뭐 이런 위험들이 여성들에게 계속 이제 이제 가해지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아이들 출산을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여기서 할 수는 없어서 예. 예, 일단 접겠습니다. 예. 7203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임신 그
여성 노동자들의 시간만 줄여주고 일의 양은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더 예. 주거납니다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예. 이제 뭐 사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눈치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네. 더 열심히, 더 늦게까지 막 예. 일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은 또 그게 미담이 돼서 쟤는 이렇게 했었다라고 예, 예.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선의의 피해라고 해야지 될까요? 예, 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예. 열심히 한 경우에는 다음 사람이 좀 쉬려고 해도 예. 열심히 일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할 말이 나오네요. 네. 청취자분들 노무 상담 주신 게 있어서 좀 상담을 드릴게요. 6263님인데요.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해고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상담을 주셨어요. 예, 회사가 생각할 때 자기가 노동자를 마음대로 채용했기 때문에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네.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네.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했을 경우에 이제 부당한 해고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를 할 때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네. 아무리 그 노동자가 잘못해서 해고를 했다고 해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그렇군요. 가지 점을 딱 봤을 때 네. 이분은 부당해고를 당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런 해고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들의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해서 네. 이제 복직 명령을 내려주는 네. 그런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8264님 상담은요. 얼마 전에 이 회사 관리자가 저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너무 불쾌하고 당황스러워서 회사 인사팀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회사는 제3자라서 나설 수가 없다라고 했다고 해요.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예, 이런 경우를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네. 하죠. 이제 상급자가 이제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 네. 불쾌감 등을 이제 가하는 경우들을 말하는데요. 사업주는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하면요, 그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제3자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사업주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밝히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고 네. 이랬을 때 오히려 피해자를 네. 이제 더 괴롭히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아주 엄단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아내죠? 근데 그 어떤 피해자가 경우, 이렇게 예. 내가 더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것을 예, 예.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인사 조치라든가 징계라든가 네네. 뭐 전보 조치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외형화가 될 테니까요. 이런 그렇군요. 경우에는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예.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엄단을 하고는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였습니다.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의정부의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산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저녁 되면 또 추워질지 모르겠네요. 기온 차이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김윤경의 생생경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홈페이지 또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생생경제 SNS에서 친구가 되어주시면은 더 생생한 내용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